예, 다음은 8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매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매자 위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매자의 환경 위협은, 구매자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잖아요. 그죠? 공급자가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위협을 가하죠. 반면 구매자는 기업의 수익을 낮추는 위협을 가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산업 내에서 기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환경적 위험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업 내에서 기업의 위협을 가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공급자는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위협을 가하고요. 구매자는 기업의 수익을 낮추는 위험을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음악 스트리밍 사업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음악 스트리밍 사업에서의, 중요한 구매자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구매자 위협의 정도를 결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첫째, 기업이 오직 한 구매자 또는 소수의 구매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구매자는 매우 위협적일 수가 있죠. 그죠? 당연하죠. 이 구매자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모든 그 전략이 좌지우지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국방성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위협을 잘 알고 있죠. 국방비 삭감은 방위산업체에게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방위산업체들의 경제적 수익은 줄어들게 되죠. 즉, 이러한 방위산업체들에게 우리가 구매자는 그죠? 딱 소수의 구매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오직 구매자 또는 소수의 구매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구매자는 매우 위협적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규모 소매점 체인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제 얼마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월마트나 홈데포 같은 강력한 소매 기업들은 납품업체에 대해 복잡한 물류 시스템 등의 활동을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30분마다 가져오너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워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납품업체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뭐 바로 계약을 갖다가 종료시키고 해고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강력한 구매자들의 이러한 요구 조건은 납품업체들의 이익을 당연히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가 자랑하는 30분 후에 오면은 반드시 물건이 있다. 월마트 입장에서는 좋죠. 고객을 만족시키고 더 많은 고객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죠. 고객 서비스 사원. 그런데 공급업체들 입장에서 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 갖다 주면 되는데 30분마다 차량을 움직여야 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적은 양을 가지고 또 장거리를 그죠? 해야 된다면은 그게 그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력한 구매자들의 요구 조건은 납품업체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별화되지 못한 경우, 아까 차별화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 경우는 이제 구매자 위협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부들이 매우 표준화된 제품을 판매합니다. 밀, 옥수수, 토마토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뭐 종자 계량이라든지 수확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청정 재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 다른 공산품에 비해 차별화는 힘들죠. 그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 도매상과 중개업자는 대체 가능한 많은 농부들 사이에서 곡물의 공급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농부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거죠. 이러한 대체 가능성은 구매자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농부 입장에서 농부들이 곡물 가격과 이익을 낮추게 되는 거죠. 어느 한 농부가 자신이 생산한 곡물의 가격을 만약에 높이려면 곡물 도매상은 즉시 다른 농부의 곡물을 구매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구매자가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각 구매자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 그죠? 자, 이 구매자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큰 경우에는 이 구매자는 판매 기업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가할 수 있죠. 구매자가 결국 이 판매자의 어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면은 당연히 높은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죠. 이때 구매자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항상 최저의 뭡니까? 판매자를 찾기 마련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에 항상 최저의 판매자를 찾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캔 용기의 비용은 최종 가격의 40%나 차지합니다. 캔 용기가 큰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캔 용기를 사용하는 기업, 캔 공업자의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그렇겠죠. 자, 구매자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때 판매 기업들의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가할 수가 있다. 그죠? 당연하죠. 구매자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못하니까 이제 그 판매자들에게 디스카운트를 요구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매자들은 판매 기업으로부터 가격과 품질에 매우 민감하죠. 그죠? 판매 기업의 이익이 구매자 이익보다 더 클 때는 이 현상은 더욱더 증폭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이 캔 용기가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 된다면 식품 팔아서 캔 용기 업체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니까 더욱더 민감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다. 자, 어쨌든 구매자는 판매 기업의 산업에 진입하여, 그죠? 자, 또 어떻게 판매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얻고자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후방 수직 통합, 즉 backward vertical integration이란다. 알겠죠? 후방 통합 계획이라 한다. 자, 즉 구매자는 수직 통합 능력을 할 능력이 있을 때, 그죠? 결국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거죠. 판매 기업들에 대해 더 위협적일 수 있다. 그죠? 이 경우에 구매자는 구매자이자 요거를 앞과 같이 경쟁자가 되어 판매 기업에 속한 산업의 매출액의 일정액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자, 수직적 통합과 연계된 구매자 위협은 판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진입장벽의 높이와 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 기업의 어떤 진입장벽이 높으면은 맞죠? 구매자는 거기에 진입하지 않고 결국 판매 기업에 대한 위협은 감소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위협과 평균적 기업 성과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의 이 모델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모델들을 이렇게 봤을 때 포트의 이제 모델을 봤을 때요. 자, 결국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 위협, 그죠? 그 다음에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갈 때 보통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죠? 보통 이상의 자, 그 다음에 위협이 높을 때는 모든 위협이 높을 때는 보통의 이익이 예상되고요. 모든 위협이 낮을 때는 보통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있던 산업들은 두 극단의 이제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위협이 높거나 위협이 낮는 것보다는 적정한 위협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죠? 그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의 5가지 세력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환경적 위협과 평균적인 기업 성과라는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 5가지, 포토의 5가지의 있던 모형은 산업 내에서의 환경적인 위협입니다. 그죠? 기업이 봉착하고 있는 환경적인 위협인데요. 이러한 5가지 환경적인 위협은 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려는 경영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죠? 첫째, 이제 산업 내 좁은 환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협의 원천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산업의 전반적인 위협 수준을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죠? 또한 예를 들어서 SCP 논리에 따르면 어느 산업의 위협 수준은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평균적인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 위협은 어느 산업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성과를 예측하는 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위협들이 어느 산업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성과 예측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결국은 환경위협과 평균적 기업 성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우리가 이제 논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특정 산업에 존재하는 5가지 이런 위협들은 전체적인 위협, 모두가 위협적인 그 경우는 드뭅니다. 특정 산업을 둘러싼 위협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산업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특정 산업을 둘러싼 위협 수준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산업 내 기업들이 평균적인 성과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쵸?
처음 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성과를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지가 않죠. 자, 우리가 그 보면은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위협의 정도인데요. 뭐 고저로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산업군을 1, 2, 3, 4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새로운 잠재적 진입자가의 위협이 어떤 산업에서는 높고 어떤 산업에서는 낮고 어떤 산업에서는 높고 어떤 산업은 낮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합시다. 자, 새로운 잠재자의 진입 위협이 높은 산업에서는 1과 3에서는 그죠? 기존 경쟁자의 위협은 또한 산업 1에서는 높고 또 여기서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대체적의 위협은 이것은 높고 또 이쪽에서도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주요 공급자의 위협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을 수 있다. 자, 주요 구매자의 위협은 높고 또 높을 수도 있다. 그 다음 기대되는 평균 기업 성과는 이거는 높고 이거는 낮다. 자, 요런 것입니다. 그죠? 자, 요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죠? 요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입니다. 그죠?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 1에서 성과 수준은 낮을 것이고 산업 3에서는 성과 수준은 높을 것이다. 자, 산업 1은 한번 봅시다. 산업 1에서는 성과 수준이 어떻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산업 1에서 성과 수준 낮을 것이고 2에서는 높을 것이다. 자, 기대되는 성과 수준이 이제 낮고 높고 이래 돼 있는데요. 왜 그러니까? 그죠? 산업 1은 새로운 잠재자에 대한 위협이 높다. 그러면은 성과 수준은 평균 기업 성과는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산업 2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 낮으면 결국은 기대되는 평균 산업 성과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새로운 잠재적 진입자에 따라서 그죠? 이 위협이 어느 정도냐가 결국 평균적인 뭡니까?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금 쭉 보면은 산업 1과 2는 대부분 반대되는 경우죠. 새로운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그 다음에 기존 경쟁자의 위협도 또한 높낮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월하거나 저비용 대체제의 위협, 이런 것들이 다 높은 어떤 기업은, 자, 그래서 뭐 공급자 위협이라든지 구매자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높은 기업은, 그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나요? 결국은 낮은, 그죠? 즉 평균 기업 성과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기대되는 평균 기업 성과는 낮음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보통 보면 전부 다 지금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그죠?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다 낮은 것은 높은
예를 들어 높은 그죠? 경쟁 평균 업적을 그죠? 성과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봐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에서는 성과 수준은 높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높을 것이죠. 근데 이제 3과 4에서는 예측이 복잡해집니다. 3과 4에서는 예측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3과 4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그죠? 어떤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은, 산업 내의 기업들이 창출하는 이익을 하나 또는 복수의 위협이 저하시킬 수 있는가. 그죠? 산업 내의 기업들이 창출하는 이익을 하나 또는 복수의 위협이 저하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산업 내에서 창출하는 이익들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 새로운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뭐 높고 그다음에 낮고 그죠? 그다음에 기존 경쟁자의 위협은 적고 높고 뭐 이렇게 섞여 있죠. 혼합적으로 그죠? 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결정하기가 3과 4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예측치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죠? 복잡해진다. 이런 표현이 이제 맞겠습니다. 그죠? 복잡해진다. 자, 그래서 복잡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죠? 어떻게 뭐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그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 또는 복수 위협이 이러한 기업들이 창출하는 이익을 저하시킬 수 있겠는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맞다고 한다면은 성과치가 낮을 것이고 아니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성과치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혼합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이러한 산업 내 평균 성과의 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오직 한 산업 내의 기업 성과의 평균치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예측한다. 자, 그래서 만약 어느 산업의 성과가 주로 산업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산업 요인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5개의 어떤 위협 요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 일반 환경적인 요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실정 연구에서 보면 산업 요인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산업 요인만 미치지 않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죠. 그래서 또 다른 환경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보완자로 봅니다. 보완자. 무슨 말이겠죠? 보완자로 본다. 자, 또 다른 환경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완자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완자는 그러면 또 다른 환경 세력 요인을 우리가 보완자로 보는데요.
보안자라는 것은 산업의 잠재 이익 분석에 추가돼야 된다. 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애덤 브란데버거, 그 다음에 베리 네일버퍼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보안자라는 이름을 붙인 세력을 경쟁자들과 구분했는데요. 자, 만약에 어떤 기업의 최고 경쟁자라고 한다면 경쟁자와 보안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냐? 어느 구매자가 다른 기업의 제품을 샀을 때, 그죠? 당신 기업의 제품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그 기업은 당신의 경쟁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 경쟁자, 신규 경쟁자, 대체적 산업 생산 기업은 모두 구체적인 경쟁자입니다. 대체제도 그렇고 신규 경쟁자도 그렇고 직접 경쟁자도 그렇고 그죠? 모두 경쟁자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구매자가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당신 기업의 제품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면 그 기업은 당신의 협력자 또는 보완자, 컴플리먼터입니다. 컴플리먼터이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예가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이제 그러한 보완자, 컴플리멘터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 뭐 예를 든다면 TV 프로그램 제작사와 케이블 TV 회사의 관계도 보완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쪽 세력의 가치는 상대방 세력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작사들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방송사가 필요하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케이블 TV 채널의 수가 증가하면 방송 기회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프로그램 제작사의 가치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케이블 TV 측면에서도 늘어난 방송 시간을 채워줄 프로그램이 맞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존재하는 한 채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케이블 TV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제작사와 케이블 TV 기업은 서로 보완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란든버그와 네일버프는 그죠? 보완자와 경쟁자의 중요한 차이는 보완자는 그죠? 어느 기업의 시장 규모를 증대시키는 반면 경쟁자는 시장 점유율을 나누어 가지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논리에 의하면 기업은 항상 경쟁자의 진입을 꺼리는 반면에 보완자의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제안한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예에서 프로그램 제작사들은 케이블 TV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많은 채널을 증가시킬 것을 바라고 케이블 TV 기업도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더 성장해서 새롭고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성장이 저해되면 그것은 다른 쪽의 성장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죠?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히 가져오겠죠. 자, 어떤 기업이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보완자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우선 경쟁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위성방송이 발달함에 따라 등장한 다이렉트 TV의 인기는 예를 들어서 콕스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기존 TV 기업들에게 위협을 당했죠. 그죠? 즉 다이렉트 TV와 그죠? 기존 케이블 TV의 기업들은 경쟁자입니다. 그러나 TV 프로그램 제작사에 있어서 기존 케이블 TV 프로그램과 다이렉트 TV는 모두 보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TV 프로그램 제작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보완자의 진입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때 새로운 보완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다이렉트 TV가 창출할 가치와 기존 보완자, 케이블 TV 서비스 기업들이죠. 미치는 경쟁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경쟁자이자 동시에 보완자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기술 표준이 중요한 산업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DVD 표준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HD DVD 플레이어와 HD 영화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블루레이 표준으로 정리된 다음에야 그 표준에 맞는 제조들의 매출이, 그죠? 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된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기업들은 서로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술 표준에 대해서 기업들은 서로 보완제가 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전체 시장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증가됩니다. 자, 즉 시장의 기업들은 보완자인 동시에 경쟁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보완자인 동시에 경쟁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업들이 산업 내에서 경쟁자처럼 행동할지 또는 보완자처럼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과 경쟁자 체제를 갖추기 위해 적절한 조직 구도를 통한 시스템, 보상 정책을 준비했다가 실제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른 기업과 보완적인 전략을 실행해야 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브란든버그와 네일 버프가요, 치킬바스카와 하이든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상황을 적절히 구할 수 있는 기업은 평범한 기업이라고는 이제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산업 구조와 환경적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보완자, 즉 컴플리멘트는 어느 기업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어느 기업의 제품은 보완자의 제품과 결합할 때 구매자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자, 그래서 보완자는 어느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 밖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디어 타이어와 뭐 굉장히 명품 자동차, 그죠? 이거 두 개가 결합했을 때, 그죠? 두 개가 결합했을 때 결국은 뭡니까? 가치가 더 큰 가치를 구매자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산업 구조와 이제 환경적 기회다. 우리가 산업 구조와 이제 환경적 기회에 대해서 그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 위협을 발견하는 일은 그죠? 외부 환경 분석 업무의 어떤 절반에 불과합니다. 환경적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분석이 완성되는 거죠. 위협을 발견하고는 그것은 위협을 발견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의 절반을 한 거고요. 이 위협을 기초로 해서 환경적 기회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경적 위협에서 환경적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환경 분석의 어떤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위험 요소를 분석할 때 SCP 논리가 그죠? 기회 요소를 분석하는 기법 개발자도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위협 요소를 발견하는 대신, 그죠? 기회 분석은 여러 본원적 본원적 산업 구조, 즉 generic industrial structure죠. 이건 이제 본원적 산업 구조를 발견하고 그 산업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즉 결국은 환경적 위협은 환경적 기회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본원적 산업 구조를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뭐 크게 나누면 세분화된 산업, 부상하는 산업, 성숙한 산업, 쇠퇴하는 산업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다시 우리가 본원적 산업구조, generic industrial structure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본원적 산업구조는 네 가지 산업구조, 즉 세분화된 산업, 부상하는 산업, 성숙한 산업, 쇠퇴하는 산업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국제적 산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죠? 자, 이런 산업 구조와 관련된 기회의 종류를 이제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면요. 자, 조금 이따 보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게, 이러한 이제 네 가지 산업 구조, 세분화된 산업, 부상하는 산업, 성숙한 산업, 쇠퇴하는 산업, 이 이외에도, 그죠?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산업과 중심 공동화, 그 empty core라고 하죠. 이제 이러한 산업의 특성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통 이제 다시 우리가 산업을 이제 세분화된 산업 통합화, 그죠? 그래서 산업 구조와 이제 환경적인 기회인데요. 산업 구조에서 환경적인 위협은 찾는 것은 절반의 작업이고 나머지 절반은 환경적 기회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구조에서 세분화된 산업 통합화는 그 기회는 산업을 통합화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부상하는 산업은 선도 기업 우위를 가집니다. 그죠? 먼저 선도하는 기업의 가진 우위. 그 다음에 성숙한 산업은 제품 개선,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의 투자, 그 다음에 공정혁신 같은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쇠퇴하는 산업은 리더십, 틈새시장, 수학, 철수와 같은 이러한 또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서의 위협은 또한 동시에 어떤 기회이다. 그죠? 그래서 그 위협을 파악하는 것과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공통의 어떤 의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세분화된 산업에서의 기회가 통합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세분화된 산업이란 것이 그럼 뭐냐요? 세분화된 산업이,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분화된 사업이란 것이 뭐냐? 세분화된 사업이란 것이 뭐냐? 그죠?
그래서 이 세분화된 사업을 이제 fragmented industry라고 영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내에 많은 중소규모의 기업이 존재하면서요. 시장 점유율이나 중요한 기술을 특정한 소수의 기업들이 주도하지 않는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된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소매업, 직물업, 인쇄업 등 다수의 서비스업 산업은 세분화된 산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기술을 특정한 소수 기업들이 주도하지 않는 산업을 우리가 세분화된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소매업, 직물업, 인쇄업 등의 그죠? 대다수 서비스업들 산업을 우리가 세분화된 산업의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 세분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 많은 소규모 기업이 진입하여 세분화된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 경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안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심지어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여 많은 기업들이 소규모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동네 극장이나 동네 식당 등에서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가 필요해서 소규모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세분화된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그 산업을 통합화, 즉 적은 수의 기업만 존재하는 산업으로 바꾸는 전략을 실행하는 데부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화 전략, 그죠? 이러한 통합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은 산업의 선도자가 되고, 그죠? 그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은 그 산업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모의 경제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매우 세분화되었던요. 장례 사업의 즉 funeral 서비스죠. 자, 장례 사업에서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 서비스 코퍼레이션 SCI는 체인을 구성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구입하는 일과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자원, 그죠? 를 적절히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 결과 많은 장의업체들을 인수함으로써 SCI는 비용을 대폭 낮추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기업들은 때때로 새로운 소유 구조를 갖춤으로써 산업을 통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유 구조를 갖춤으로써 산업을 통합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이야기한 세분화된 산업 통합이죠. 세분화된 산업의 통합화는 이제 이런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어느 산업에 존재하는 기존 기업은 그 산업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 규모의 경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장내 산업에서 뭐 SCI라는 기업, 즉 서비스 코퍼레이션입니다. 그죠? 이 기업은 체인을 구성하는 것이 사업이 중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일과 희소한 자원을 적절히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인을 구성함으로써 중요한 물품이라는 커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을 구매하는 일과 희소한 자원이죠. 그래서 장의사와 연구차를
적절히 운영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죠? 체인을 구성하는 것이.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장내 업체들을 인수해요. 그죠? SCI는 비용을 대폭 낮추고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Campground of America KOM은 세분화된 캠퍼스 산업에서 그죠? 캠핑 산업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용했습니다. KON은 그죠? 각 지역에 산재한 캠프장 운영자에게 전문적인 교육, 기술적 기법, 그리고 KOA의 평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다른 어떤 예를 보면요, 패스트푸드 산업, 맥도날드,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산업, 그 다음에 미다스, 그리고 모텔 산업, 모텔 산업은 뭐 홀리데이 인, 하우드 존스, 그 다음에 라퀸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세부화된 산업의 통합화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fragmented industry라는 것은 산업 내에 많은 중소규모의 기업이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중요한 기술을 특정한 소수 기업이 주도하지 않는 산업을 우리가 fragmented industry, 즉 세분화된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나 중요한 기술을 주도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산업들의 어떤 세분화된 산업이라 하고요. 이러한 산업들의 어떤 통합화, 그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산업들의 어떤 위협 요소이지만 상대적으로 기회가 되는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분화된 산업들은 기업들이 그 산업을 통합화, 즉 적은 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산업으로 바꾸는 전략을 시행하는 데부터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합화 전략, consolidation strategy죠. consolidation strategy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은 산업의 선도자가 되어 그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산업에 존재하는 기존 산업은 그 산업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모의 경제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앞전에 했죠. 매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아까 같이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점점점 덩치를 키워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덩치가 커짐으로써 결국은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거죠. 대량 구매라든지, 그죠? 뭐 이러한 것들로 의한 비용 절감, 그죠? 또한 규모의 경제로서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고정비에 대한 단위 원가는 절감하는,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것도요. SCI 같은 거,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도 여러 이제 체인을 형성함으로써 대량 구매를 volume purchasing이라죠. 대량 구매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서 사실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기업들은 때때로 새로운 소유 구조를 갖춤으로써 산업을 통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Campground of America, KOA는 그다음에 세분화적인 캠핑 산업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용했죠. 그죠? 그래서 KOA는 각 지역에 산지한 캠프장 운영자들에게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기술적 기법 그리고 KOA의 평판을 제공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다른 예는 패스트푸드 산업, 그죠? 맥도날드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정비 산업, 그죠? 그 다음에 미다스, 그리고 모텔 산업, 그죠? 호리데이인, 하워드 존슨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분화된 산업에서 통합화 전략을 실행하는 장점은요. 자, 대형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에서 그죠?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높은 시장 점유율에서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중요한 비용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비용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비용 우위란 것은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량 구입을 함으로써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비용 우위죠. 그죠? 그것은 이제 그만큼 소비 시장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높은 시장 점유율은 기업의 그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죠? 자, 제품의 차별화. 자, 사업 내에 가격을 설정하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점유율에 따라서 사업 내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힘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부상하는 산업에서 기회, 선도기업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상하는 산업을 하면 우리가 부상하는 산업에서의 기회는 선도기업 우위라서 선도하는 기업이 우위를 가진다. 그래서 부상하는 산업은 이머징 인더스트리를 하고 기술혁신, 수요변화, 새로운 고객의 요구 등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었거나 재창조된 산업을 우리가 부상하던 산업, 즉 기술혁신, 수요변화, 새로운 고객 요구 등에 통해 새롭게 창조되거나 재창조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면요. 세계 경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산업, 그 다음에 컴퓨터 산업, 그 다음에 뭐 의학용 진단기기 산업, 생명공학 산업 등 부상하는 수많은 산업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죠? 부상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부상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선도기업 우위라 칭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선도기업이요. 먼저 나가는 기업이 가지는 우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업발전의 초창기에 중요한 전략적 또는 기술적 결정을 내린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우위를 선도기업 우위, 즉 First Mover Advantage라고 합니다. First Mover Advantage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선도기업이란 것은 산업발전 초창기에 중요한 전략적 또는 기술적 결정을 내린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우위다. 그죠? 초창기에 중요한 전략적 또는 기술적 결정을 내린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우위를 선도기업 우위, 즉 First Mover Advantage라고 합니다. 자, 우상하는 산업에서 경쟁과 성공을 좌우하는 법칙과 표준적인 운영 절차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기업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의 법칙이나 산업표준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왜냐하면 이제
법칙과 표준적인 운영 절차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선도기업 우위는 세 종류의 원천을 가질 수 있는데, 기술적 리더십,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선점하는 것. 그죠?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 자, 구매자 전환 비용의 이제 창출입니다. 그죠? 자, 선도기업의 우위는 세 가지 원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리더십,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선점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구매자 전환 비용의 창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 선도기업 우위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도기업 우위가 있다. 자, 부상하는 산업에서는 선도기업의 어떤 우위,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도기업의 우위가 뭐냐? 자, 선도기업의 우위와 기술적 리더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적 선도기업 우위와 기술적 리더십이 뭐냐? 자, 특정 기업들이 특정 기술에 대해 다른 기업에 앞서 투자하는 것을 기술적 리더십 전략이라는 한다. 즉, technological 그 다음에 리더십 스트래티지다. 자, 그래서 기술적 리더십 전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적 리더십 전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러한 전략은 기술적 리더십 전략은 아까 이야기했죠. 기업들이 특정한 기술에 대해 다른 기업이 앞서 투자하는 것을 기술적 리더십 전략이다.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전략은요, 두 가지 우위를 창출할 수 있어요. 첫째, 기업들은 특정한 기술을 이용해 생산량이 누적됨에 따라 저비용 주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비용 우위는 듀퐁이 티타늄 이산화물을 생산할 예나, 그죠? 또한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 기저귀를 얻은 경쟁 우위에, 그죠? 뭐가 프록티 앤드 캠블이라는 이런 이제 회사가 일회용 기저귀를 얻은 경쟁 우위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 리더십 전략이 적용했다. 그죠? 자, 다른 기업이 앞서 투자하는 것, 어떤 기술에 대해서,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그죠? 자, 그래서 특정 기술에 대해 발빠르게 투자한 기업은 특허권을 기반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제록스가 가진 복사 기술을 특허권과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진 에디슨의 전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이들 기술과 연관된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그죠? 자, 복사 기술 특허권 제록스,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진 에디슨 전구 기술에 대한 특허권, 그죠? 또한 몇몇 예외적인 경우 제약산업이나 화학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그 자체는 선도기업들에게 비교적 작은 뭡니까 이익을 가져오는 기회만을 제공해왔죠. 그죠? 자, 제약산업이나 특수화학물질 등을 제외하고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모방 기업이 선도 기업의 특허 우위를 65%의 비용만 지불함으로써 모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죠. 65%의 비용만. 자, 이 연구자는 또한 전체 특허의 60%가 불과 4년 안에 합법적으로 모방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특허는 심지어 부상하는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거의 될 수 없다. 자, 불과 4년 안에 합법적으로 모방된다.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상하는 산업에서의 선도기업 우위죠. 선도기업에 부상하는 산업에서 먼저 투자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먼저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선도기업 우위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도기업 우위와요, 전략적 가치 있는 자산을 이제 선점하는 것.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술에만 투자하는 선도기업은 지속적 경쟁 우위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재산은 산업 내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술에만 투자하는 선도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획득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자신의 온전한 가치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 선점하는 선도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재산, 즉 strategically valuable assets은 산업 내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자원을 획득한 기업은 결국은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모방 장벽, 그죠? 그것을 우리가 barrier to imitation이라고 합니다. 모방 장벽을 쌓아버립니다. 그죠? 자, 이러한 자산의 예는 원재료의 우월한 접근, 그죠? 이러한 이제 자산은 어떤 예로서는 원재료에 대한 우월한 접근, 지역적으로 우월한 입지, 시장에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제품의 지위 등을 포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석유 탐사 능력이 뛰어난 석유 기업이 석유가 많이 섬직한 곳의 어떤 채굴권 같은 거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채굴권 같은 것을 따내는 경우 이 기업은 원재료의 우월한 접근을 획득해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가 예를 들어서 경쟁자들이 오기 전에 중간 규모의 도시에 상점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월마트는 이 지역에서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제조하는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곡물과 그죠? 설탕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으로 제품의 수를 열린다면 그 기업은 진입을 막기 위한 선도 기업의 우위를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 기업 우위와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의 선점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도 기업의 우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선도기업 우위와 구매자 전용 비용의 이제 산출입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 전용 비용이란 것은 consumer switching cost다. 자, 이게 뭐냐? 구매자들이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 그죠? 이 투자가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쓸모가 없을 때 발생하죠. 이러한 전환 비용은, 자, 그래서 이제, 필요 없을 때 하는 거죠. 이러한 전환 비용은 PC 산업의 소프트웨어,
처방량, 식료품 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무슨 했죠? 자, 컴퓨터 이용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죠. 자, 일단 특정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면 그 이용자들은 비록 다른 소프트웨어가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한다 해도 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고 이전 소프트웨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알아내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전환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처방약 분야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전환 비용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일단 어느 의사가 특정 약품의 효능이나 부작용 등에 익숙해지면 그 의사는 효능이 더 뛰어난다고 주장하는 약품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하죠? 그 약품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새로운 약품의 새로운 약품으로 이제 사회용 약품에 대한 이제 정확한 효능과 부작용 등을 새로운 알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승인한 약품이긴 해도 자신들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고요. 이렇듯 많은 의사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약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제약회사들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고객 의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 하겠죠. 그죠? 전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의사들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전환 비용은 그것이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환 비용이라 한다. 자, 그래서 구매자 전환 비용은, 그죠? 구매자가 새로운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치러야 되는 그러한 비용을 우리가 구매자 전환 비용이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료품점, 식료 그로스리, 그죠? 인더스트리를 이야기죠. 식료품점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각 식료품점은 특유의 제품 진열 구조를 갖고 있죠. 일단 구매자들은 특정 식료품점에서 자신이 찾는 제품이 진열된 장소를 기억하면, 그죠? 식료품점을 바꾸려 안으려 합니다. 그죠? 새로운 식료품점에서는 자신이 찾는 제품 위치를 또다시 새롭게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구매자들은 같은 시간 낭비와 혼란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기존에 다니던 식료품점이 높은 가격을 부과해도 그 식료품점을 계속 다니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환 효과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환 효과다. 자, 그래서 이제 선도기업이 가지는 그럼 또 열의가 있습니다. 그죠? 선도기업이 가지는 열의가 있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은, 자, 부상하는 산업에서 선도기업 우위를 고려할 때 이 우위와 관련된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죠? 부상하는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죠? 맞죠? 자, 선도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내릴 때, 선도기업들이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선도기업이 되는 대신에 전략적 유용성을 가지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도기업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선도기업들은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서 부상하는 산업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한편, 다른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최대한 늦추어서 경제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야 그 전략을 신속히 추구해서 우위를 획득하는 방식, 즉 전략적 유연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죠?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한 산업에서의 기회, 그 다음 그것은 제품의 개선, 서비스, 그 다음에 공정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상하는 기업 산업들은요, 종종
경쟁 법칙을 급격하게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자, 부상하는 산업들은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의해서 형성되곤 합니다. 뭐가? 부상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경쟁 법칙을 급격하게 대처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의해서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경쟁의 법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신기술이 경쟁자 사이에서 널리 펴지면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혁신 속도가 둔화되면 그 산업은 성숙한 산업으로 진화하게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숙한 산업이라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경쟁의 법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요. 신기술이 경쟁자들 사이에 펴지면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혁신 속도가 둔화되면 그 산업은 성숙한 산업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산업의 이 같은 변화는요.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감지하기 힘들 수 있고요. 전적으로 일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mature industry, 즉 성숙한 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산업에서 총수요의 성장도, 즉 총수요가 빨리 이제 성장하지 않는다. 그죠? 오래된 반복 구매자의 형성이고, 그다음 생산 설비 증가의 둔화. 그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적 경쟁 강도가 증가하고 산업 내 기업 이익률의 전반적인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mature industry라 한다. 자, 다시 한번 성숙한 산업은 산업에서의 총수요가 둔화되고 오래된 반복 구매자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설비 증대가 둔화되고 새로운 제품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감소하고요. 국제적 경쟁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업 내 기업 이익률의 전반적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숙한 산업의 어떤 징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은 몇 년간의 이제 성숙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60년대 미국에서는요, 맥도날드, 버거킹, 티어리키만이 전국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1980년대 지나면서 이들 기업의 체인이 빠르게 성장했고, 특히 맥도날드는 다른 두 기업을 훨씬 능가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 동안에 KFC, 그다음에 웬디스, 타코벨 등은 다른 전국적인 체인도 패스트푸드, 다른 전국적인 이러한 이제 KFC, 웬디스나 그 다음에 타코벨 등이죠. 이러한 체인들도 패스트푸드 산업에 진입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뭐 경쟁력 있는 또한 지역 체인들도 합류했고요. 결국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산업 성장률은 이제 두드러지게 둔화됐고요. 그다음 맥도날드는 새로운 맥도날드 매장 입지를 찾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죠. 왜? 좀 여러 산업들이 이제 여러 경쟁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직 성숙기에 들지 않은 해외 영업장을 제외하고는요. 미국 대부분 패스트푸드 기업들은 1990년대는 1960년대에서 80년대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이것은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졌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기업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부상하는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는 다른 성격의 기회를 얻는데요. 부상하는 산업에서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판매에 중점을 두는 한편 성숙한 산업에서는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것, 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공정혁신을 통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거나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성숙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요, 부상하는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는 다른 성격의 기회를 얻고 있는데요. 자, 부상하는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는데, 그러면 성숙한 산업에서는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것, 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공정 혁신을 통한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